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강의의 강철입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이 오랜만인데요. 그동안 목소리를 좀 키워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의를 빨리 올려달라고 하는 등의 요청으로 목소리도 좀 크고,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비트코인을 좀 먼저 공부를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의 거래 구조를 알아야지 블록체인을 처음부터 사실 파고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다시 한번 사토시 나카모토가 작성한 비트코인의 논문을 한 번 더 보게 되었고,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자바로 구현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비트코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구현하려고 하는 모습은 퍼블릭 블록체인까지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자바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좋지 못해요. 왜냐면 좀 디컴파일에 좀 취약하거든요. 소스가 공개가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쉽게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좀 디컴파일이라고 다시 소스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다시 소스의 몇몇 개의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배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케이스가 많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앱을 올리더라도 사람들이 그 앱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2차 가공을 할 수 없지만, 안드로이드는 사람들이 똑같이 베껴가지고 막 올리고 그렇잖아요. 이게 자바의 단점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자바로서는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 퍼블릭으로 가기에는 힘들겠다라고 하는 거를 저도 알고 있고, 프라이빗으로 처음에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몇몇 가지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히 좀 쳐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 암호화폐라는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이 전자서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용자가 내가 거래를 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노드가 거래를 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자서명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퍼블릭에서나 좀 의미가 있지 프라이빗,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는 데서는 사실은 이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지금 보류 중입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거래 구조를 좀 보게 되면은 하나의 거래마다 해시 값이 계속 서로 이어지면서 뭔가 소유자의 공개키, 개인키, 전자설명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런 구조가 그냥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 일단은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구조의 모습인데요. 이 하나의 거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전에 봤던 이 거래들이 뭉쳐서 하나의 블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블럭에는 바로 이전에 해시 값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임시값이 뭔가 있죠, 하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래들이 이루어진 게 하나의 블럭인데, 이게 제가 블록체인 강의에 처음에 설명을 들은 것처럼 이 예전 값들의 해시 값이 계속 가져가요. 똑같이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그 예전 기록을 만약에 수정하게 되면은 해시 값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게 좀 해킹을 하기 힘들다라는 것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해시만 비교하면 되니까 되게 좀 검증이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잖아요. 블록이라는 게 임시값과 해시값과 거래만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앞블록 해시는 그냥 여기서 뭔가 해시를 만들었을 때 나온 값을 전달하는 거고, 임시값이란 누군가가 이제 채굴 같은 걸 했었을 때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한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맞췄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로 푸니까 문제가 맞춰지네?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 값을 해당 블록에 저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임시값이고요. 그 다음에 그 블록을 만들면서 그 인정한 거래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 보면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에 사실 그 블록체인 공부하면서 블록체인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계좌를 먼저 만들겠다고 했는데, 계좌를 제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제가 제 컴퓨터에다 채굴을 하다 보니까 그 구조를 좀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더리움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사실은 이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 컴퓨터에 계좌는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한 사람 다 계좌가 되게 많을 수가 있잖아요. 계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계좌는 되게 여러 개가 있지만 노드 하나당 아이디는 하나이거든요.
한 노드에 여러 가지 아이디를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아이디 자체가 예를 들어서 포스 기반, 그러니까 좀 지분 증명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그 노드 자체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 노드가 아이디가 되게 많다고 한다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면은 해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드 하나당 저는 일단은 구조는 하나, 노드 하나당 아이디 하나. 그러니까 페어가 되게 만들 생각이고, 아이디 하나에는 계좌값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스트링 현재는 1대 n 관계고요. 1대 n 관계고, 이 아이디 값을, 그러니까 이 아이디는 노드 아이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좌는 여기 담겨져 있는 건데, 그 어드레스 v5라고 하는 곳을 제가 클래스를 일단은 제 소스에는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는 계좌 생성일, 그 다음에 활성화 여부, 잔고, 최종 거래 날짜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이 밑에 그걸 자세히 또 풀어 적었는데, 그 밸런스는 잔고를 뜻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소수점까지 들어가니까 W형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계좌 생성일, 최종 수중일 같은 경우가 이제 날짜 값이니까 이제 데이트로 해놨고, 이 계좌를 활성화할 수도 있고 이제 비활성화 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뭔가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설정할 수 있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제 컴퓨터에다가 이 구조를 제이슨 형태라고 하는 값을 한번 넣어봤는데, 제 컴퓨터는 이렇게 저장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좌가 이런 값이 들어간다. 그냥 파일 하나입니다. 계좌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값이 들어가 있는 파일 하나. 계좌를 알았으니까 이제 블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 텐데요. 블럭을 제가 이 전전 슬라이드에서 그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심플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로 이전에 해시 값을 갖고 오죠. 그래서 이제 프리브 블럭 해시라는 값으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는 장부들이 되게 있잖아요. 거래 그 형태의 장부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리스트형이고, 하나하나 장부는 이 레저 v5라고 하는 레저 밸류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곳에 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임시값이라고 하는 놈을 제가 석세스 워드라고 명칭을 줬는데, 이게 그러니까 블럭을 만든 사람이 무슨 단어, 그러니까 무슨 임시값으로 만들었는지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바로 이전의 프리브 블록 해시 값과 이 수많은 레저 리스트와 그 다음에 이 값들을 통해서 블록 해시가 또 해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해시가 어떻게 만들어진 해시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하고요. 이거는 다음 블럭의 프리브 블록 해시가 됩니다. 다음 블럭에. 그 다음에 작업에 성공한 사람의 그 아이디를 저장을 일단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래야지 누군가가 계속 저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계속 누군가가 계속 블록을 만들어내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누군가 예를 들어서 뭐 악의적으로 뭔가 조작을 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저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저, 즉 장부는, 레저가 장부라고 하죠. 한마디로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다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가 그 가계부 쓰듯이 하는 데이터거든요. 가계부. 그래서 이 장부의 데이터는 사실 가계부 있는 것처럼 만든 건데, 타임 스태프는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송신자라고 하는 걸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 리시버라고 하는 받는 사람을 넣어야 될 테고, 제가 여기다가 명칭을 뭘로 쓸 것인가 좀 고민했는데, 제가 만든 코인 명칭이 STLJ라고 하는 코인 명칭을 이렇게 적거든요. 그래서 STLJ라고 일단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고란을 적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사람들이 잘 보지도 않을 것 같지만 기록 같은 거 남겨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는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최초 제네시스 블록에서 이체를 할 때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고란에 뭐라고 썼냐면은 2008년도
발생했던 그 전 세계 금융 위기에 대해서 좀 그런 뉘앙스를 적었어요. 좀 탈중앙화를 위한 그런 말 형태를 비고란에 적었거든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좀 그걸 많이 생각하면서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이 비고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는 이 거래를 넣는데 저기서 타임 스태프가 뭐냐면 저가 노드가 여러 개 있잖아요. 노드가 여러 개 있는데 이 각각의 노드들이 장부를 기록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서로 간에 맞게 서로 간에 장부를 이렇게 구현을 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먼저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장부가 우선인지.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사람이 B한테 코인을 줬는데 또 C한테 코인을 줬어요. 근데 사실 C한테 준 게 먼저고 B한테 준 게 나중인데 뭐 이렇게 타임스탬프 계기로 안 하면은 이 순서를 되게 좀 프로그래밍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막 C한테 먼저 보내고 B한테 보낸 거를 되게 찰나의 순간에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중집을 했더라. 이 사람 잔고에는 100개밖에 없었는데 100개를 C한테 다 준 거죠. 근데 B한테도 또 100개를 줬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블록체인에서 사람들이 검증하면서 이거를 이중지불 여부를 체크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 타임스탬프로 통해서 아는 거예요. 타임스탬프는 순서 매기는 겁니다. 어떤 서버가 있는데 이 타임스탬프 서버라고 합니다. 그놈이 순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너 1번, 너 2번, 너 3번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이 거래 순서를.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로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장부 기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노드 1이 어떻게 누구한테 이제 거래를 했어요. 그 내용을 한 번에 전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무리가 있겠죠. 부하도 되게 심할 테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뭐냐면 원래 이렇게 노드 간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 링크드 리스트 구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A가 2에 연결되어 있고 2가 3에 3은 4에 4는 이제 1로 전달을 한다면 이 A가 2한테 이 장부를 거래했던 장부를 전달하면은 2가 그걸 대해서 검증을 하고요. 이상이 있는지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3한테 전달을 합니다. 3도 받아서 자기가 뭔가 거래를 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전달해주는 장부를 받아가지고 뭔가 내부적 검증을 해서 4로 다시 전달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검증과 다시 전달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누군가가 타임스탬프 값을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10이라는 타임스탬프 값이 있었는데 10이라는 타임스탬프 값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9라는 값을 조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9라는 값으로 들어온 걸 먼저 처리를 하겠죠. 근데 타임스탬프를 알고 보니까 이 9라는 값이 예전에 한번 거래가 됐던 거라고 한다면 얘가 이거 이상한 것 같습니다 라고 타임스탬프 전달을 하면은 타임스탬프가 확인해 보니까 좀 이상하다 3번이 조작한 것 같다라고 싶으면은 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노드를 이렇게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얘를 킬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2번이 4번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타임스탬프가 뭔가 거래가 있을 때마다 얘가 이제 순서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순서를 매기는 건 사실 조작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순서 값을 임의로 정해놨어요. 타임스탬프가 그 값을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0이라는 값을 조작을 했어요. 노드 1번에서 그리고 2번에서 원래 10이라는 값을 타임스탬프한테 받아가지고 10이라는 값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받고 나서 전달했어요. 근데 1번에서 이제 10이라는 거 만들어서 2번으로 전달했죠. 얘는 이미 10이라는 거 했었는데 왜 10이 또 오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1번도 10이라고 했고 나도 10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이상한지 체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타임스탬프가 그동안에 블럭 만들어지면서 한 번에 블럭을 만들어지면서 누구한테 타임스탬프 값을 몇으로 줬는지를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2번한테만 10이란 값을 줬는데 너는 뭐야 라고 하면서 얘를 킬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노드가 빠지고 2, 3, 4 이렇게 노드가 연결되면서 4는 2번을 바라보게 되는 이렇게 노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타임스탬프 쪽에서 뭐 처리를 해도 되고요. 이거를 마스터 노드한테 요청을 해서 마스터 노드가 이걸 관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럭을 생성할 장부를 어디까지 데이터를 블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일반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다 있어요. 알고리즘이 다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 알고리즘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몇 초 단위로 블럭을 만들고 몇 초 단위의 데이터를 쓰고 하는 것들이 다 소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의 값을 기준으로 그 몇 초까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고리즘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뭔가 마스터 노드에서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마스터 노드가 몇 초 단위로 채굴을 변경해라 라고 명령을 다시 칠 수가 있겠죠. 물론 사실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물 거로 저는 보고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뭐 1분에 한 번씩 블록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10초에 한 번씩 뭐 블록을 만들든지 그거는 설계자 마음이죠. 그래서 10초에 한 번씩 하면은 1분당 6개 채굴되고 그 다음에 1시간이면은 360개 체결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에 대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실은 뭐 몇 개의 채굴을 몇 년 동안에 채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계를 하는데 보통 비트코인을 놓고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계를 짜거든요. 구조를 처음에는 많이 그 채굴을 하다가 점점 느려지는 구조. 처음에는 관심을 사람들이 받아야 되니까 채굴을 좀 많이 뿌리다가 점점 채굴이 안 되는 구조로 가거든요. 비트코인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알고리즘이 되게 좀 심도 있게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알고리즘 상에서 불가능해서 마스터 노드가 뭔가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원래 소스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소스까지 설명을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음 내 멋대로 블록체인 시간에 소스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철의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